대표의 집을 찾아간 불법 시민 등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더 탐사 측과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가담한 전주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주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주목이 됐었는데 검찰은 손 씨와 김 여사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해서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김다현입니다. 예, 항소심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받는 전주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시세 조종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금을 동원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주가 조작 범행을 수월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가 주범 김모 씨 요청에 따라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견된 점, 손씨가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주범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손 씨는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밖에도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의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주 손 씨의 경우 1심에서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이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전주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 처분을 결정한다고 밝혔던 만큼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검찰 관계자는 손 씨와 김건희 여사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수월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는지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에서 전주 손모 씨가 일부 시세 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단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기자가 전해드렸지만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던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2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사건 개요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사건은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한 사건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원래 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가에 대한 시세 조종 혐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정 매매라고 하는데 정해놓은 가격에 사고 정해놓은 가격에 팔기로 이렇게 사전에 모의에 둠으로써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행위는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 방식이자 불법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전 권오수 회장이 이렇게 통정 매매 방식을 통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최소 4배 정도까지 높였다가 이제 많은 피해자를 양성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시세 조정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전주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자금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식을 사고 팔려면 그만큼 사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금을 댄 전주 역할을 한 사람 등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이 권오수 전 회장의 경우에는 형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이번에 항소심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예. 자, 잠시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인데요. 오늘 오후 5시 10분쯤에 서울 성동세무서 앞에서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도가 양방향 전면 통제됐는데요.
또 사고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쳐서 병원을 옮겨진 뒤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차량 6대 이상이 부딪힌 것으로 파악되는데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여파로 퇴근길 서울 광나루로 그리고 서울 성동세거서에서 화양사거리까지 차량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인근 통행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 2심 선고 관련해서 이제 사건 내용부터 이제 선고 결과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 재판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인 거였잖아요. 근데 2심 결과에서 이제 손모 씨가 방조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럼 김 여사 수사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 손모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네. 손모 씨가 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을 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1심에서는 이렇게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을 같이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시세 조정 행위, 주가를 조작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고도 돈을 맡겼다면은 이것은 적어도 이걸 공모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들의 어떤 범행을 용이하게 더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 방조범이라고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평가를 하는데, 적어도 이런 시세 조정 행위에 방조범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계좌를 빌려준 것이다 라는 혐의가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었던 그 의혹 가운데 하나가 이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그의 모친의 계좌가 이 도이치모터스의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역할이 사실상 이번에 항소심에서 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방조 혐의를 받았던 손모 씨와 그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도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손모 씨의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되어 선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좀 무거운 형을 내렸거든요. 이 선고 이유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집행유예형이라고는 해도 이제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형이지만 형량이 좀 높아진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자본시장법상 이렇게 시장을 교란시킨 행위, 이렇게 통정 매매가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일부 이제 특수하게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세 조정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들은 막대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피해자, 일반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수간의 이런 거래를 통해서 어떤 통정 거래, 일부로 어떤 자격을 정해놓고 팔고 사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부분이 여러 증거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다소 형량이 상향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공소시효 판단도 중요한 그런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1심에서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 단계 주가 조작 혐의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근데 검찰이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포괄일죄라는 게 결국 범죄를 좀 묶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거였던 건가요? 그렇죠. 이것이 왜 쟁점이 될 수 있냐면요. 어떤 기간 동안 반복해서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때 사용되는 계좌가 반복해서 사용이 됐다면 이 범죄에 가담되었을 정도가 더 높고 더 깊숙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12월부터 이제 2012년도 12월까지 반복해서 이런 거래를 통해서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이 모든 그 거래 내역들을 포괄일죄로 보아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봤지만, 이 다음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와 조금 달랐던 것이요. 이 전체 기간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은 어떤 시세 조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세력이라던가 그 양식이 좀 다르다는 이유도 있었는데, 그래서 2010년도 10월까지로 한 번 더 끊어놓고, 그리고 이후 부분 2010년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나눠두었는데, 공소
공소시효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입에다 넣으면 안 말씀드렸던 되지. 1차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었다고 봤고요. 뒷부분, 그러니까 2010년도 10월부터의 문제되는 그런 시세 조정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인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고 2010년도 10월 이후에 시세 조정 행위만으로도 이런 유죄 행위들이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앞서서 검찰은 이 오늘 나온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 처분을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손 씨와 김건희 여사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범행을 수월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하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이번 사건에서 이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한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계좌가 사용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어떤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먼저 시세 조정을 한 그 세력의 존재 자체가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것이 시세 조정 행위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도와주는 행위를 했었고 이 도와주는 행위와 결과적으로 시세 조정 행위와의 인과관계까지가 인정이 되어야지 이것이 방조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모 씨의 경우에는 이런 사정들이 인정이 되어서 방조 혐의 중에 일부 유죄가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시세 조정 행위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인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손모 씨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죄 판결이 당연히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유죄로 연결된다거나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최종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손모 씨랑 유사한 그런 구조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그 여론도 좀 많이 좋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라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조가 인정되려면 어떤 그 인식이라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 그리고 인과관계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방조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얼만큼 잘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잘 수사가 되고 이 부분들이 증거로서 확인이 되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윤 대통령이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임명한 제가 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사실상 내일까지예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그러면은 새로운 검찰총장 지휘 하에서 내려질 것 같은데 이게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사실상 내일 퇴임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판결이 나왔잖아요. 검찰에서도 해당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나 구조를 당연히 공부하고 수사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며칠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이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는 데만도 사실 내일을 넘기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공이 이원석 검찰총장에서 그 다음 총장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도도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또 수사의 마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이죠. 뉴진스가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멤버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저희가 이런 회사를 보고 뭘 배우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저희의 의견이 잘 전달되었다면 반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박.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역시 뉴진스가 하이브라든지 방시혁 의장을 상대로 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고 또 이원 후보로서 이제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뉴진스 요즘에는 정말 그냥 어마어마한 헐, 인기를 구사하고 다 있는 세계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잖아요. 예. 굉장히 이런 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게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네. 어제 어찌 보자면 기습적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죠. 완전히 여자 카메라를 켜고 실시간으로 BTS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하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거의 하이브, 춤추는 그러니까 것도 원래 힙합. 이 뉴진스는 이놈이. 어도어라는 회사의 소속인데 네? 이 어도어가 원래는 대표가 민희진 대표였죠. 예. 하지만 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 변경이 있었고 이놈이 지금의 어디서 어도어에서 민희진 대표는 축출되게 소리 있어 됐다 이런 이놈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어도어의 지분의 80%를 하이브가 갖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 뉴진스는 떨어뜨리는 하이브의 이놈이. 뉴진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 뉴진스가 밝힌 내용들은요. 이놈이. 민희진 대표를 돌려달라라는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오랜 기간 함께 합을 맞춰왔던 민희진 대표와 일할 때 훨씬 더 능률도 올랐고 보호받는다고 느꼈는데 지금 교체된 이 대표진들 간에는 어떤 좀 갈등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여실없이 드러낸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문제되었던 내용들 이 이전의 뉴진스 데뷔 이전의 데뷔 이놈이. 준비 영상이라던가 의료 기록 같은 부분이 어디서 비추는 웃어? 부분에 대해서도 이놈이. 굉장히 강력하게 뉴진스가 하이브 측에다가 정정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활동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합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토로하면서 25일까지 이놈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예. 이 해당 날짜까지 민희진 대표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놔 달라 이런 어디서 호소를 웃어? 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이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 한이가 이제 쟤는 무시해라는 취지의 대화를 들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하이브와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토로하겠습니다. 이놈이. 예, 사실상 그룹 뉴진스 총 책임을 하고 있는 민 대표뿐 아니라 지금 멤버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기습적으로 한 건데 조금 전에 25일이라고 명시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왜 25일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25일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어제를 기준으로 하면은 2주 정도 남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보름은 좀 우리가 뭐 어떤 걸 요구하고자 할 때 보름. 계약서 같은 부분을 보면은요. 뭐 하는 거예요? 의리, 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2주 내에 답변을 한다. 뭐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넉넉 잡아서 어떤 시정 요구를 했을 때 뭐 적어도 뭐 7일이나 14일 정도 이내에 답변을 하라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어도 1주는 좀 급박하니까 2주 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만약 2주 내에 답변을 받지 YG로 가, 못하거나 YG. 시정이 되지 않는 나중에 경우는 안 돼. 그 YG는 다음 딱 단계로 맞지. 나아가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YG나 GI.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뉴진스가 하이브 소속이라고는 해도 민희진 대표와 워낙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민희진 대표를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로 뉴진스 엄마다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맞다. 있기 제 때문에 앞이가 제일 낫다. 뉴진스가 이제 25일이라고 힙합이 아니라 사실 그 뭐야. 하이브와 지금 민희진 90년대 대표의 관계를 춤이네. 고려하면 대표직으로 복귀하기가 절대 근데 쉽지 YG도 않은 어울리고.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도 지금 계약서 조항을 가지고도 충돌하고 있고 어쨌든 어도어는 하이브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를 놀이는 기획사들 많을 거야. 예. 하지만 이를 다시 러브콜 돌려놓고서 경영과 보내는 프로듀싱의 기획사. 분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하이브의 의견을 다시 뒤집고 민희진 대표를 데려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뉴진스는 SM이 25일 기한을 대박이다. 넘기면 그 다음 다시 단계로 가가지고 나아가는 뭐 전속 계약 민희진도 해지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다음 단계까지를 지금 고려하고 뉴진스도 있는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어도어 사태가 이렇게 전속계약 해제 사태로까지 번진 야, 건 안 되면 아닌가요? 방송 3사. 그렇죠. 이제 여러 기획사 사례들이 삼사가 있었죠. 이제.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동방신기의 그런 전속 계약 해지 문제가 있었고요. 네. 아, 맞다. 팩트 동방신기. 사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놈이. 보통 이 계약서가 네? 전속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요. 해당 회사와 이 가수 간에 어디서 전속해서 어떤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게 네? 되고 이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이 회사에만 소속되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이런 표준 계약에 따라서 어떤 전속 네. 계약이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 이 가수가 묶여 있게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뉴진스가 2022년도에 데뷔했습니다. 아직 그 계약 기간이 5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해지하기 시작한다면은 가짜 계약에 일단 위반이 있었다. 하이브 측의 부당한 처사라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또 당장 시작이야? 멈추기 위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시작이야? 가처분, 이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위약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전속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데 뉴진스가 워낙 인기가 많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가져가던 그룹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약금, 그러니까 전속 계약을 지금 해지하려고 한다면 뉴진스 측이 이제 하이브에 지불해야 되는 그 금액이 만만치 그거 않거든요. 거점 따는 게 있어. 다 때문에 얘기.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저도 팬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멤버 한희 씨가 이 하이브 사내에서 뭐 따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기도 했고 부당한 제보를 받았다고 호소를 하니까 일부 팬들이 이 갖고 있어. 수사를 해달라면서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죠. 고용노동부에 이건 제3자가 수사를 혹은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희 씨가 어제 영상에서 방송에 주장했던 그 내용들이 다른 아이돌 매니저와 마주친 적이 있는데 예. 자기가 들릴 정도로 저는 무시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인데 굉장히 아직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가수들에게 좀 가혹한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진정이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 가수와 이 프로듀서, 이 가수와 회사와의 관계를 과연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논쟁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라는 명칭을 취하지 않고 어떤 명칭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어떤 사용 종속 관계가 있고 뭐 임금을 받고 이런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지만 뭐 용역 관계,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기고 그 계약서 내에서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관계 이런 관계라고 본다면 또 이런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노동법이 적용이 되진 않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일을 어쨌든 겪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본인들을 가장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매니지먼트 사로부터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은 이것은 지금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여부가 논하기보다는 이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가가 지금 좀 논점의 포인트가 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33도 안팎의 이례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추석이 기승을 엄청 부리겠습니다. 귀성길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일부 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예상돼 배편으로의 불파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은 대체로 맑아서 한낮의 보름달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좀처럼 식을 것 같지 않았던 9월 폭염은 이놈이 쏟아진 가을비로 누그러졌습니다. 또 오는 가산적 9월 폭염 경보가 해제되고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와 함께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하면서 다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남쪽으로부터 일대는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30도 내외의 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비성길이 시작되는 토요일과 일요일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토요일에는 중북부, 일요일에는 영동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최저 최고 기온이 27도,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상돼 9월 추석에 한여름 수준의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추석 전날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일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겠지만 추석 당일에는 점차 날이 개면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에서 구름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는 오후 6시 17분부터 밝은 달이 떠오르겠고 대전 오후 6시 14분, 광주 오후 6시 15분, 대구에서는 오후 6시 9분쯤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도 영동을 제외한 내륙은 비교적 맑고 덥겠습니다. 다만 섬 지역으로 가는 귀성객과 귀경객들은 배편 이용 시 결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향하는 13호 태풍 버빙카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해상은 연휴 내내 물결이 풍랑특보 수준까지 높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연휴 후반에는 먼 남해상에서 또 다른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기간 이례적인 폭염 속에 날씨 상황이 무척 유동적이라며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북한이 2달여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습니다. 대남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멈추기를 반복하던 북한이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쏜 복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비행한 거리는 360km 남짓입니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돼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쪽으로 겨냥하면 서울과 대전 같은 대도시를 비롯해 계룡과 군산 등 군 주요 시설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지난 7월 초 미사일을 발사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오리프는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비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은 미사일 도발 이유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최근에 우리 연합연습이나 쌍용을 대한 반발, 또 러시아 수출을 위한 또 목적으로 했을 수 있고 앞서 쓰레기 풍선을